예, 그럼 오늘은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전략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섹터군이자 업종군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CNP미디어의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자율주행차 기술이나 그리고 관련한 자동차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테슬라 관련해서 먼저 좀 변리사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배터리데이에서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오토파일럿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안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머스크가 이번 배터리데이에서 10월 중에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갖춘 오토파일럿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 8개의 카메라가 비디오 형태로 라벨을 붙여서 3차원 분석하는 방식으로 오토파일럿을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렇게 성급한 감이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머스크가 언급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4단계 또는 5단계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또 베타 버전이라고 언급한 걸 보자면은 상용화는 아직 좀 요원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머스크가 언급한 완전 자율주행은 기술적 사회적 준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시피 한 FSD를 소비자들에게 아직 비싼 가격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대의 실명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이를 완충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것을 꺼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 개인적인,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테슬라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베타 버전이라고 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이벤트 때 나올 수 있는 뭐 굵직한 발표 중에서는 하나였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거는 이재준 대표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율주행 최근에 이슈가 좀 뜨겁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그 시점이 2013년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국이라는 NHTSA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가 나타났는데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근데 안 좋은 소식이 터졌죠. 바로 우버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고였습니다. 그때 우버 같은 경우에는 레벨 4단계 이제 완전 주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터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2단계에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터졌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감, 의문점을 좀 들게 된 바로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2020년 보통 연마다 나오는 것 중에 이 CES라고 하죠. 이 CES에서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언급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줄고 기술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런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좀 히스토리가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분류에서는 현재에서는 2단계까지는 이제 좀 진행이 된 상태로 완료가 된 상태인데 3단계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레벨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브레이크를 제어하거나 주차 보조 기술이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은 제어 기능을 갖춘 가능 시스템을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나 주행, 제동 모두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운전자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자동 이상의 정도의 자율주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혼잡 시 자동차 스스로 저율주행이나 운전자 조작 없이 고속도로 주행이나 자동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네. 게 바로 레벨 3단계다. 그게 바로 현재의 진행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레벨 3가 그 단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전자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요.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끊김 횟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끊김 횟수가 많고 레벨 4단계, 5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V2X라는 차량 사물 통신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물 간의 연결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상당 기간 동안에는 레벨 2에서 3단계의 ADAS라는 어드밴스
어시스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이 운전자의 판단을 도와서 보조해주는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쉽게 아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다스라고 지금부터는 아다스라고 얘기를 부르죠.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은 레벨 2 플러스 이상의 자율주행이 지금 보급 비중이 현재 10% 미만 수준에서 과반수 정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금년 들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레벨 3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험의 책임 규정 관련된 부분을 손질을 하였습니다. 이는 레벨 2 플러스 이상의 차종 출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험업계에서도 지금 현재 손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연한 4단계, 5단계보다는 레벨 2단계에서 3단계 관련해서 아다스 관련돼서 시스템 통합 업체의 성장이 전망될 거로 현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V2X 기술도 그렇고 라이더 기술도 사실 모든 차에 다 이제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 훗날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차를 신차로 바꾸신 분들은 레벨 3는 아마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고속도로에서 뭐 국한되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이제 대표의 얘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앞에서 레벨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그거 어떤 기술이고 이 레벨 뭐 3는 어디까지, 4는 어디까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사실 대표님께서 거의 다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예 그렇긴 한데요. 이제 레벨 0 같은 경우에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가 있고요. 자율주행차 레벨은 이제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가 구분한 분류입니다. 예. 레벨 0은 이제 운전자가 모든 판단을 하고 이제 시스템은 주행에 관련돼서 이제 긴급 제동 정도 하는 예, 그 0단계이고요. 1단계는 차량은 이제 가속 감속 정도, 크루즈 정도는 하지만 운전자가 이제 조향을 담당하는 그게 레벨 1단계로 볼 수 있고 레벨 2단계부터 이제 아다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차로 유지 기능 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은 잡고는 있어야 되는 정도 예. 레벨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뭐 차가 이제 수동으로 전환되는 등 예, 그렇게 되겠죠. 이제 레벨 3단계부터는 이제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이제 컴퓨터, 자동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차가 이제 거의 일정한 구간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운전을 하게 되고요.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운전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리에는 앉아 있어야 되고 전방 주시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레벨 4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만 이제 사람이 수동 조작을 하게 되고요. 뭐 운전자가 잠을 자거나 사실 굳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레벨 5부터는 이제 아예 사용자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는 예, 목적지만 입력하고 그냥 가만히 편히 쉬고 있으면 되는 정도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레벨 4부터 5까지는 아직 생활화도 안 됐고 저희가 그냥 얘기로만 듣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어떻게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위험성은 좀 대두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이런 논란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일단은 뭐 위험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레벨 5단계, 4단계 완전 자율주행은 뭐 향후 뭐 몇 년간은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 사고율이 0.3%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운전해서 일어나는 사고랑 기계가 운전해서 일어나는 사고랑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예. 뭐 기계가 일으키는 사고라면 한 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사고 처리부터 보험 문제까지. 이거 아직 자동차 보험도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요, 아직 예. 안 됐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꺼내면 안 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거쳐야 할 산이 많은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뭐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뭐 센서 기술, 그 데이터 확보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예. 센서 기술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머스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 봐야 이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센서가 잘 모아서 주지 않는다라면은 네. 이게 뭐 자율주행은 아주 묘한 얘기겠죠. 예. 예,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그대로 가져다 박은 걸 보면은 아직은 센서나 카메라가 이게 트럭이냐 태양빛이냐 네. 이것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나가는 그 화면에 사고 당시 때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저 트럭
뒤에 화물칸 저기를 보고 하늘로 착각해가지고 박았다는 거잖아요. 예, 태양 밑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냥 갖다 박아버렸는데요. 저런 게 아마 이제 해상도 문제, 뭐 비디오 카메라, 뭐 데이터 용량 문제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센서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새로운 라이다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테슬라는 FSD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라이더를 새로 붙인다면은 지금 사실 약간 모순적이기는 하죠. 그렇죠. 이미 돈을 주고 받아놓고서는 라이더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하드웨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니까요. 예. 참 예전에 저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더 업체 대표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서 그때 질문 드린 게 그러면 라이다를 모든 차량에 다 부착해야 되냐 아니면 두 차량 중에 한 차만 있으면 서로 소통이 되냐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한 차에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차에 다 있어야 나중에 신호등이나 교차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진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미래에 언젠가는 올 그런 기술이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종목군들은 추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밸류체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발 플랫폼 관련된 업체로서는 한컴 NDS, 그다음에 인포뱅크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 ECU라고 이 ECU라는 게 자동차의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ABS 쪽 관련해서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 업체로서는 유비벨록스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용 반도체 쪽은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기업 쪽으로는 텔레칩스, 해성 DS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향장치 기업으로서는 삼형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동력을 이용하여서 기기를 동작시키는 구동장치가 바로 액추에이터인데 이 업체로서는 인지컨트롤스와 인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부분에서는 LS 오토모티브가 있고요.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모듈 쪽 관련해서는 MC넥스와 세코닉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렌즈와 모듈을 둘 다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IP 쪽으로는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파워 IC 쪽으로는 동훈 아나텍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제어기 쪽 관련해서는 이 이슈 현대 오토론과 현대 캐피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단말기 쪽으로는 LG 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휴맥스 세 개의 기업을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는 현대 모비스와 만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기업 분석 모트렉스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민 변리사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모트렉스는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뭐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은 이제 운전, 뭐 길 안내 등 인포메이션, 그리고 오락거리와 인간 친화적인 기능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데요. 좀 단순하게 보자면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납품하는 업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트렉스는 PIO 방식으로 공급 중인데요. PIO 방식은 출고 후에 인도되기 이전에 차량에 이제 설치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필두로 뭐 스마트 키, 뭐 HUD, ADAS 등을 이제 개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모트렉스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딱 지정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걸 텐데 그 강점에 대해서는 이지준 대표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모트렉스 이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오토모티브 HMI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HMI 기술에서는 운전 보조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운전 안전 분야, 그다음에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분야, 텔레매틱스 분야, 특수 목적의 차량 분야, 친환경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걸 HM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각이나 청각과 관련 지어진 인간의 이 아날로그적인 인지의 세계와 컴퓨터의 통신의 디지털을 처리하는 기계의 설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바로 HMI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모트렉스가 현재 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살펴봤었을 때는 AVN이라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쪽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사업부 매출 비중이 약 70%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레매틱스, 아다스의 일부 이 보조 기능의 텔레매틱스 기능이 있는데요. 예. 이 AVNT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 출시로 전장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을 보였습니다. 대형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4대 핵심 기술이 있고요. 인도의 제2연구소를 현재 구축하고 있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지에서에 대한 특화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 개발을 지금 하면서 설계와 생산까지 평가 시스템까지 모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구글이랑 애플 쪽 관련해서 이 테스트를 거쳐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인 국제 표준 기준과 폰 커넥티비티 이 연결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모바일 기기와의 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차량과의 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그다음에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스마트폰과 이 디스플레이가 양방향 연결하는 카링크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트렉스 측에서는 현재 국내 최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트렉스의 이 ADAS에 구성하는 제품은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자동차 운행 정보기 전면 유리에 나타나도록 설계하는 것과 DSM, 영상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이나 태만 상태를 감시를 해가지고 경보장치를 울려주는 부분, 그다음에 AVM, 저속 주행이나 주차 시 사각 지역의 영상을 통하여 운전자의 시각을 보조해주는 부분들로 해서 현재 생산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DAS에는 총 10단계로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건 거의 다 한다고 봐도 네.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관련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적 추이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물론 미래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좋겠지만 당장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아줘야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좀 안심이 되거든요. 실적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네, 회사의 매출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장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예. 나머지 매출 비중은 중공업사업부 30%를 가지고 있고요. 2019년 3분기까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습니다.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제 소폭 개선한 상태인데 이 현금 흐름표를 봤었을 때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이 한 160억 정도 있고요. 미수금도 70억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측면에서 현금 흐름에 대한 확보가 현재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무형자산 인식 개발비가 23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수주잔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수주잔고를 살펴보니까 이 4,650억 정도 수주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 기간을 살펴보니까 2028년까지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예. 아직까지 조금 멀게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진중공업을 이제 종속회사로 두면서 편입을 하면서 이 CPC 사업 쪽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 438억 정도 내수 매출이 126억, 그다음에 수출 쪽에서 32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공업 사업부의 가동률은 현재 50%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기적으로 매출액 기준을 좀 살펴보니까 반기 매출액이 1,770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0% 정도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요. 반기 영업이익은 17억이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흑자 전환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모트렉스 기업 관련된 이 수주잔고나 실적을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 기존 수주잔고의 매출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성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갈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 개선세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뚜렷한 흐름을 보일지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이제 항상 변리사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재미 들린 질문 중에 하나가 특허 보유를 어떻게 갖고 있고 얘네가 어디에 특허를 많이 힘쏟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좀 감이 오겠더라고요. 네. 모트렉스는 어떻습니까? 모트렉스는 총 13개의 특허가 검색이 됐습니다. 스마트키, 컨텐츠 전송 프로토콜, 내부 통신 시스템, 블랙박스, 차량용 어댑터, 차량용 충전 시스템 이런 특허가 있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에 관련된 특허는 이제 검색되지가 않았습니다. 특허는 이제 출원하고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2019년에 출원된 만약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있었다면
모트렉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뭐 특허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모트렉스는 이제 자율주행과는 이렇게 연관이 좀 적은 회사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기업이 공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관련해서 특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 그 분야의 기술에 관심이 없거나 아직 개발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특허가 쉽지 않아서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분야에서 특허가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최소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그 UI 쪽이라도 좀 특허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정경민 변리사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또 투자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모트렉스가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좀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투자를 봤었을 때는 좀 숏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수급 차트입니다. 개인 수급 거래량인데 개인이 현재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올랐고 기관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 물량이 바로 2018년에 발행했던 11월에 발행했던 3호 전환 사채 물량입니다. 그게 지금 그 11월에 발행했던 물량 중에 그 발행가액에 대해서 리피싱이 돼가지고 현재 행사가가 3,3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물량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구로도 보니까 신한금융투자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환사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20년 상반기에 그 총 발행 그 사모사채 발행 숫자 보니까 478만 주였습니다. 그 중에 현재 283만 주가 보통주로 전환을 됐고요. 현재 그 물량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를 봤었을 때 최근에 급등을 한 후에 5일선 가격 조정 후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올랐던 거는 앨런 머스크가 한 달 내에 완전절 자율주행을 언급했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이슈로 인해서 테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관련 특허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테슬라 이슈가 만약에 백지화가 된다면은 예. 이 부분은 다시 원래 본질 가치인 3,500원 선까지 주가가 처음에 올라갔던 시점 그 부분까지는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전환 사채 물량이 아직도 20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보통주로 전환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 물량이 다 3,300원짜리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행 이슈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기존 전환 물량에서 283만 주 중에 현재 보니까 69만 주가 출해됐으면 아직도 물량이 계속 나올 물량이 남아있다는 것들은 결국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오버행 이슈 리스크가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오늘 주제나 또 기업 분석 자체도 기대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좀 마음이 무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정보들과 투자 전략, 투자 의견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